우리가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그 52페이지에 테이블 2.8 얘기하고 있는데요. FE80에 지금 이거 땡땡땡땡 슬래시 10이니까 이게 이제 처음 10비트만 저 FE80의 처음 10비트와 같으면 나머지 비트야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그거는 링크 로컬 주소다라는 이야기죠. 조용해졌으니까 제가 마이크 끌게요. 그래서 이제 그 FE80이라고 하면 1111, 1110, 1000, 0000인데 10비트까지 생긴 사실은 이제 요거 그다음에 여기까지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 어떤 숫자가 오게 되면 F2까지는 맞는데 8자부터 아니지 않냐 벌써. 그렇죠? 누가 질문했었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른 1이나 뭐 이런 애들이 오게 되면 벌써 달라지고 그래서 FE80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부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말이죠. 이 FE80 주소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FE 하고 나오고서 이제 뭐 현재 80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한 중간선부터 8의 중간서부터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요. 그 IP 버전 6 주소에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켜져 있는데. 이 IP 버전 6 주소는 항상 64대 64로 나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 least significant 64bits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호스트에 관련된 거예요. 호스트.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왼쪽 64는 이제 그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IP 버전 4에서 163.152가 고대인 것처럼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요. 링크 로컬 주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링크 로컬 주소니까 사실은 링크 위에서만 의미가 있지 링크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를 거쳐 가지고 외부로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 이 컴퓨터가 이더넷에 물려 있다 그러면 그 이더넷 상위에 있는 같은 컴퓨터들끼리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라우터를 포함해서. 지금 이 컴퓨터가 이러면 이더넷에 이렇게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들이 이렇게 물려 있고 여기 이제 라우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여기서만 의미 있는 게 링크 로컬 주소예요. 얘네들 사이에서만 의미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 사이의 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구분을 이제 여기에 있는 그 호스트 번호 가지고 하겠죠. 왜냐하면 같은 네트워크, 같은 서브넷 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같은 공통의 어떤 번호를 쓸 텐데 사실 여기에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같은 이더넷 위에. 기껏해야 몇십 대? 맥시멈? 이거 32비트, 여기가 64비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뭐죠? IPv4 주소의 2배 넓이를 가지죠. 그러면 몇 개나 있을까요, 주소가? IPv4가 40 몇 억 개거든요. 근데 그거 곱하기 40 몇 억을 하면 얼마 나오죠? 몰라요. 너무 큰 숫자야. 이거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0으로 채웁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FE80이 이상한 다른 숫자로 변해 있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쓸모가 없어요. 여기다 무슨 숫자를 쓸. 링크 로컬이기 때문에 뭐 이 링크를 다른 링크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만 쓰는 거지 다른 링크와 뭐 밖으로 연결될 염려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넘치는데 여기까지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깔끔하게 FE80으로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와이어샤크를 가지고 IP 버전 6 패킷을 잡아보면 FE80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 FE80으로 돼 있죠. 그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제가 이 강의 보조 자료에는 올려놨을 텐데 링크 로컬 주소를 만들 때 여기가 호스트 부분이라고 했단 말이죠. 목소리가 아직 정상으로 안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가 호스트 부분이라고 했는데 요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건데 이것은 비단 그 링크 로컬 주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글로벌 주소가 또 있죠. 우리가 이제 IP 버전 6 주소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주소가 링크 로컬하고 글로벌인데
글로벌은 이렇게 링크 로컬이 아니라 정말 IP 주소 중에 글로벌 주소처럼 163.15.1 어쩌고 저쩌고처럼 외부에서도 불러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로 패킷을 보낸다든가, 그죠? 여기서 외부로 나간다든가 할 때 전혀 지장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소를 말하는데, 글로벌이건 링크 로컬이건 어쨌든 오른쪽 64비트는 호스트에 관련된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겁니다. IP 주소는 어디에 붙어요? 호스트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에 붙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건데,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책에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를 채우는 방법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채우는 방법이 이른바 EUI64, 정확히 말하면 Modified EUI64를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Random Assignment인데, Random Number Assignment. 이 방법에 대해서 책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 EUI60, Modified EUI64가 뭐냐면 저 개념을 알려 그러면 이제 그 이전 개념인 EUI48을 알아야 돼요. 그 EUI48이라는 포맷은 뭐냐면 이건 딴 거 아니고요. 굉장히 막 이상한 용어들이 등장하니까 좀 긴장되고 머리도 아프죠. 이거 딴 거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더넷 카드나 링크 레이어의 기술에서 우리가 쉐어드 미디엄인 경우에 다 주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주소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비유가 기억나네요. 골목길에 집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 문패가 다 있어야 찾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쉐어드 미디엄의 링크 레이어 기술들은 다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더넷도 그렇고 와이파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랩탑 뒤집어 보면 이 랩탑이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그 인터페이스에 주소가 다 적혀 있죠. 헥사데시말로. 안 봤어요? 스마트폰도 까보면 그 뒤에 적어 있습니다. 그죠? 와이파이가 쓰는 주소, 블루투스가 쓰는 주소, 이더넷이 쓰는 주소 다 헥사데시말로 다 써 있어요. 네, 써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랩탑을 뒤집어 보든가 그 유심 카드 들어 있는 그 부분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 보면 거기 써 있으니까 보세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저로 EUI48입니다. EUI48. 그래서 그 EUI48의 구조는 또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48비트라서 EUI48이고요. 48비트니까 6바이트 맞죠? 6바이트인데 여기서도 앞쪽 3바이트하고 뒤쪽 3바이트 역할이 다른데 앞쪽 그 3바이트는 뭐냐면 이 기기의 제조 업체를 뜻하는 번호예요. EUI64 얘기가 그 44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44페이지로 가면 되는데 이 44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EUI48하고 64하고 이제 그 변환 요령이 써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EUI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링크 레이어 주소에 6바이트 주소, 즉 48비트 주소로 쓰는 EUI48 포맷에서는 앞쪽 3바이트를 우리가 그 Organizationally Unique Identifier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만든 회사 번호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잠깐 와이어샤크 트레이스를 볼 테니까 저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패킷들을 다 잡았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제가 적을게요. 그다음에 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오늘 RP 배울 거니까 ARP를 보자 뭐. 그러면 이 이더넷 주소거든요. 얘는 이제 이더넷이라는 쉐어드 미디엄 기술을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더넷 주소가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있고 소스 주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스 주소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뭐 아스트로 인 어쩌고 좀 끊겼죠. 사실은 잘린 말인데 아스트록 뭐 무슨 인터넷이나 뭐 이런 회사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은 6개의 바이트가 다 이렇게
이 헥사데시말 노테이션으로 적으면 뭐 8093C9 있는데 이 앞쪽도 뭐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 BCOFF4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알면 금방 룩업을 할 수 있어요. 테이블에서 이 번호를 가져간 회사가 어디냐. 그게 이제 여기 아스트로 뭐라는 회사예요. 뭐 여러분들 그 와이어샤크 보면 모든 패킷에 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패킷이 저렇게 회사를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잡아서 얘기를 해도 여기 뭐 어디 있어요? 소urce 주소. 예, 여기는 ASUS 택이네요. 그러니까 이 ASUS라고 하는 거는 그 대만의 그 뭐 회사죠. 컴퓨터 회사. 아수스라고 하나요, 우리가? ASUS건 뭐 아수스건. 아마도 그 ASUS 랩탑을 쓰는 친구가 여기 같은 인터넷에 물려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팩스를 잡은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OUI는 이 이더넷,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 제조 업체가 되는 겁니다. 주소의 앞에 3바이트가 Organizationally Unique Identifier. 그다음에 나머지 3바이트가 이제 그 회사가 만든 장비 중에 일련 번호가 되는 셈이에요. 그 장비의 이더넷이면 이더넷 장비죠. 이더넷 그 카드에. 그것이 원래 이제 그 48비트의 뜻인데 한 가지만 여기 지금 그림에 나타난 거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그런데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두 비트는 이 OUI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전체가 OUI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 두 비트는 회사에 따라 임의로 바뀌는 값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값인데요. 첫 번째가 거기 지금 Universal Local Bit이라고 하는 U 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Individual Group이라는 그런 그 비트가 있어요. 유니버설 로컬 비트는 여러분들 이거 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배웠을 것 같긴 한데 뭐죠?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장비를 만들 때 그 장비에 고유로 구워져 들어가는, 정말로 하드웨어 이렇게 구워져 들어가 있는 그 보통 번호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유니버설이에요. 저 번호는 온 우주에 저 장비밖에 없어요. 저 번호가. 그래서 장비가 망가져서 버리게 되면 저 주소도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뭐 48비트나 되니까 커서 우리가 신경 안 쓰지만 그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장비를 제조할 때 아예 구워져 들어간 고유 주소인데요. 이 링클레어 디바이스들은 요즘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다가 가상 주소를 써서 그 어사인해서 쓸 수가 있어요. 링클레어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IP 주소처럼 가상 주소를 맥 주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이 주소 비슷하게 생겼는데 번호가 다른 번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비트가 이게 이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로컬이라고 하는 비트가 세트가 돼 버려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임의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이 디바이스에 로컬한 주소를 하나 어사인해 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저 비트가 이제 1이 돼요. 근데 통상은 이런 유니크한 주소인 경우에는 이게 0으로 돼 있습니다. 1로 돼. 잠시만요. 헷갈리네. 유니버설. 지금 그 값을 제가 기억을 못 했는데 어디죠? 여기 있다. 45페이지 설명에 보면 the U bit when set indicates that the address is locally. 그렇죠. 이게 1이면 로컬이에요. 1이면 로컬이고요. 0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유니버설, 다시 말하면은 하드웨어적으로 구워져 나온 주소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G 비트는 1이면 이게 멀티캐스트 혹은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거예요. 그 0이면 유니캐스트 주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는 지금 IP 주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링크 레이어에 쓰고 있는 그 48비트도 멀티캐스트 주소도 있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IP 주소,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더넷이나 와이파이에서 어떻게 그 매핑한다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FFFFFFF라고 그랬죠. 그게 링크 레이어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주소거든요. 그래서 IP가 멀티캐스트도 할 수 있고 브로드캐스트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뭐죠? 가상이에요. 가상. 실제로 그걸 해줘야 되는 애는 링크 레이어예요. 그래서 링크 레이어가 실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IP가 그 링크 레이어 위에서 멀티캐스트도 할 수 있고 브로드캐스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그 대표적인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걸 예를 들면 FF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럴 때 지금 두 번째 니블이 F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죠? 1111이죠. 그렇죠?
두 번째 니블의 요 두 비트가 뭐예요? 하나는 U, 하나는 G죠. 자, G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소는 멀티캐스트 혹은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맞죠? 네. 이게 1이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 하드웨어가 만들어질 때 고유의 번호로서 구워져 들어간 번호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FFFFF 이런 번호는 각 기기에 구워져 들어가는 고유의 주소가 아니라 그냥 브로드캐스트를 뜻하는 주소죠. 그죠? 특수한 주소죠. 네. 그래서 유니버설이 아니라 로컬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점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드디어 이 EUI48에서 EUI64로 어떻게 변환하는가 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일종의 쐐기를 박는 건데 여기다가 이 셋 셋을 이렇게 쪼개낸 다음에 여기다가 2바이트를 박아 넣습니다. 근데 이 2바이트는 그냥 상수값이에요. FF, FE.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다가 EUI48을 원래 OUI와 그 나머지 인터페이스 ID 부분을 짜게 낸 다음에 사이에다가 2바이트를 삽입을 하는데 그 2바이트의 값은 항상 FF, FE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유니버설 비트를 인버전 시켜줘요. 네? 유니버설 비트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컨트로버설. 뭐 문헌을 찾아봐도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의미에 어쨌든 간에 그 U 비트를 갖다 인버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EUI64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이것이 요 IP 버전 6의 그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부분인 후미에 있는 64비트를 만드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이게 뭐가 왔건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프레픽스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IP 버전 4로 치자 그러면 163.152는 고려돼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여기가 가리키게 되는데 링크 로컬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도 않지만 링크 로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프레픽스가 오고 링크 로컬인 경우에는 FE80이 온다고 보면 되겠죠. 네. 어떤 케이스건 뒤쪽은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는데 이때 링크 로컬 주소 어떤 인터페이스의 링크 로컬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링크 로컬 프레픽스인 FE80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UI64로 만들어진 주소를 64비트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넣으면 되죠? 지금 이 주소를 붙이려고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링크 레이어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더넷이었다 그러면 이더넷 주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벌리고 FFF 끼워놓고 갖다가 여기다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득이 뭐죠? 이득이 뭐냐면 이 링크에서는 남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링크 로컬 주소 인터페이스 부분을 만들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왜냐하면 이게 고유한 번호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48비트가 고유한 번호였기 때문에 뭐 여기다 더 뭐 하나를 더 붙인 거 상관없이 여전히 고유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방법을 쓴 경우에 여기는 고유하기 때문에 남 신경 안 쓰고 그냥 안심하고 바로 어사인해서 자기 주소를 써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 한번 링크 로컬 주소들이 막 떠다닐 텐데 와이어샤크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세요. 실제로 저렇게 쓰는 게 있나 한번 볼까요? FE80 여기 얘가 하나 있네. FE80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링크 로컬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게 이게 EUI64를 썼다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시그너처가 뭐예요? 중간 바이트 2바이트가 FFFE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없어요. 없어. 안 써요, 잘. 현재는 최소한 잘 안 써요. 왜 안 쓸까? 왜 안 쓰냐면요. 여기 지금 이 고유의 하드웨어 번호가 나타나죠, 여기에. 그렇죠?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좋지 않냐면 보안 측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보안 측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링클레 로컬 주소라든가 아니면 뭐 그 글로벌 주소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EUI64 쓴 주소가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저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랜덤 넘버 어사인먼트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거의 뭐라고 그럴까 이거 수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랜덤하게 임의의 번호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냥 그걸 어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어사인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식의 정체가 탄로날 염려가 없다. 자기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의 고유 번호가 얼마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ARP를 하게 되면은 남의 링크 레이어 주소를 알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텐데 어쨌든 그 보안의 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고대 내에서는 EY64를 쓴 주소를 보기 힘들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랜덤으로 주소를 만들었는데 EY64로 만들어주면 뭐 일단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랜덤 어사이먼트 알고리즘을 디자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가 FFFE가 안 되게 하겠어요. 네. 오케이, 좋은 질문이고 또 다른 질문요. 랜덤하게 이제 주소를 어사인한다고 하면은 이 중복 같은 거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돼요? 방금 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확률은 낮은데 그 이제 우리가 오늘 ARP를 할 건데 ARP는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IP 버전 6용 프로토콜은 아닙니다. IP 버전 4용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제 IP 버전 6에 가면 ARP에 해당하는 다른 프로토콜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듀플리케이트한 경우에 그건 이제 IP 주소 얘기고 하여튼 디텍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예. 그렇지 않아요. 링크 레이어는 IP랑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삼성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가 만들어질 때는 내가 IP에 가서 붙어서 써야겠다고 만들어진 기술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오케이, 넘어가 되겠어요? 네. 질문들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이제 더 완전한 픽처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고 한두 가지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사이더라는 말하고 애그리게이션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CIDR인데 지난번에 한 얘기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사이더로 그냥 읽어요. 사이더. 우리말로 사이다가 되겠는데 우리말에서 사이다는 조금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영어로는 사실 사이다든 콜라든 환타든 다 소다라고 하고요. 사이더는 그냥 애플 사이더 그러면 애플 그냥 그걸 사과를 압착해 갖고 그냥 흘러나온 주스를 병에 담아 팔면 그게 애플 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를 기대하고 그걸 마셨다가는 맛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이더는 당연히 그 말은 아니고 이게 classless 그 말일 거를 기대를 했어요? 웃는 사람이 있죠? 왜 웃는 사람이? classless internet inter domain routing. 자, 전에 classful하고 classless는 얘기했죠. class가 원래 IP 주소를 나눠주는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나눠주는 단위의 개념이었다. 그래서 클래스 A 공간에서 나눠줄 때는 덩어리가 컸죠. 1,몇백만 개의 덩어리로 나눠줬고요. 클래스 B는 6만 몇천 개짜리 덩어리였고 클래스 C는 256개짜리 덩어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골디락스 얘기했죠. 서양 동화들은 별로 교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골디락스 얘기가 있었죠. 아빠 곰, 애기 곰 거는 안 맞고 항상 엄마 곰 거가 맞아고 엄마 곰 의자 부서뜨리고 엄마 곰 침대에서 자다가 걸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항상 맞는 게 너무 큰 옷도 안 맞고 너무 작은 옷도 안 맞고 클래스 B가 가장 적절한 단위인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 초기에 들어오는 회사들의 크기라고 할 때는 이제 그 회사가 가진
컴퓨터의 개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컴퓨터가 가진 인터페이스의 개수가 256까지는 만족을 시킬 수가 없고 그렇다고 1600만 개짜리를 주기에는 턱없이 작고 그래서 적절한 게 6만 몇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줬는데 그게 이제 클래스 4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클래스 B 클래스에서 그 블락이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거의 다 동이 나게 되는 이제 이게 예상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클래스풀한 얼로케이션을 멈추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클래스 B에서도 뭐 그렇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클래스 C에서도 묶음으로 팔기도 하고 파는 건 아니었지만 클래스 A에서도 슬라이스를 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게 이제 클래스리스의 개념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클래스 없단 말이에요. 근데 클래스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의 뜻은 뭐냐면 클래스리스를 하게 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잘라서 파는 게 이제 많아지면서 뭐가 되냐면 같은 곳으로 가는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가 전에는 하나였잖아요. 한 블락으로 맞는 옷 한 개를 줬거든. 근데 이제는 작은 옷을 뭐 여러 장 겹쳐갖고 하나 준다.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어디에 반영되겠어요? 라우팅 테이블에 고스란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성신여대 가는 트래픽인데 그 라우팅 테이블에 막 그런 게 한 100개쯤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성신여대만 엔트리가 100개 이렇게.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거를 애그리게이션을 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애그리게이션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디지털 로직을 들었으면 아주 간단해요. 뭐였죠? 돈 케어. 돈 케어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케어가 뭐였어요? 끝에 비트 하나만 다르다 그러면 뭐 두 개를 갖다가 끝에 비트는 와일드 카드로 놓고 이렇게 요약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는 한 덩어리를 받았지만 이거 누가 잘라서 팔았다고 칩시다. 163.152.161은 자 여기 163.152의 이 B 블락을 우리가 잘라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0 블락을 팔았어요. 0은 여기까지는 고정이죠. 0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비트를 써가지고 니들이 어사인을 해라. 니네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한 게 있고. 근데 이제 얘네가 하나로 모자라다 그래갖고 우리가 163.152. 그럼 1블락도 써라. 이렇게 두 개를 줬다고 치자고요.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이 사이더에 의거하면 사실은 이제 어디까지 얘기 주냐면 옛날에는 항상 이게 클래스 B라는 게 확연하잖아요. 클래스 B가 확연하면 여기까지가 뭡니까?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는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라우팅 테이블에 모두 들어와요. 이제는 작은 블락에 관한 정보도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무슨 대학교 가는 엔트리가 163.152 0.0. 뭐 시기도 S 되고 또 163.152.1. 뭐 시기도 S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라우팅에서 더 이상 그랬을 때 여기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요거만 탁 보고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라라고 하는 걸 갖다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써주냐면 여기 슬래시를 치고 여기다 24라고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라우팅 테이블 룩업을 할 때 24비트 다 봐라. 16비트만 보고 결정하지 마라. 이게 전에는 클래스 B라서 16비트만 보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163.152. 3. 얼마는 K대다. 뭐 여기는 S대인데 여기는 K대다. 그러면 163.152만 딱 보고 먼저 매칭되는 거로 가버리면 K대로 가야 되는데 S대로 가버리면 이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다 봐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슬래시 치고 여기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슬래시 10 이렇게 쓴 것도 사실은 사이더 노테이션인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두 개는 뭐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개짜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칠 때 이걸 라우팅 테이블에 그대로 두자니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의하겠죠? 애그리게이션 하기로 했어요. 애그리게이션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게 163.152 있다고 여기는 이제 이거 바이너리 적으면 00000000이고 여기는 00000001이죠. 그럼 차이가 어디만 있어요? 여기 마지막 비트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합쳐서 뭘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뭐 이걸 24비트를 굳이 봐야 할 필요가 없고 23비트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둘 다 같은 학교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23비트만 보게 돼요. 그럼 뭐 163.152.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23m만 보고 싶으면. 여기는 안 보기로 했으면 뭐예요? 여기만 적고 여기는 안 본다. 그러면 0으로 하고서 23이라 적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23비트죠. 여기 26비트 더하기 여기에 7비트인 00000000만 나오면 뒤에는 뭐든지 상관없이 1위로 간다. 즉 지금 여기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왔지만 실은 이게 100개가 100개짜리는 잘 안 묶이겠다죠. 뭐 64개다 그러면 어떻게 묶이겠어요? 64개짜리 연속된 블락을 애그리게이션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64개면 64개는 몇 비트 가지고 표현돼요? 64 2에 6승이죠. 네, 88, 64.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3이 아니라 얼마가 되겠어요? 6을 빼고 나면 8에서 6 빼고 나면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에다 2만 더하면 되겠죠. 슬래시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18이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그러면 요거 2개짜리 말고 4개짜리로 해볼게요. 4개짜리로. 여기다가 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줬어. 2점 무엇이기도 사실 여기 다 0으로 씁니다. 이게 쓸 때는 표기할 때는 163.152. 3점 얼마 그리고 24예요. 그럼 요거 다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묶음으로 표현하면 163.152. 얼마가 돼요? 0123. 요건 다 뒤쪽에서 뒤쪽 두 비트가 변하면서 나오는 값이잖아요. 그럼 뒤쪽 두 비트 빼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역시 0이에요. 0인데 뭐로 표현돼요, 여기요? 22죠. 22. 그러니까 연속된 두 개가 만날 때마다 프레픽스, 네트워크 프레픽스, 바이알 네트워크 프레픽스가 한 비트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개짜리는 23이고 4개짜리는 22고 8개짜리는 21이고 16개짜리는 20이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애그리게이션의 개념입니다. 책에 보면 그 애그리게이션 이야기가 이제 책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4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애그리게이션 되는 이해인데 그 왼쪽은 뭐 잘 그린 그림 같지는 않아요. 이게 별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왼쪽은 애그리게이션이 안 되는 쪽 트리고요. 오른쪽은 애그리게이션이 된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애그리게이션이 없다면 지금 보통 인터넷의 코어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하나의 커다란 공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다 여기 먼지처럼 붙어 있고요. 표면에.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이제 라우터들이 막 살잖아요. 네, 라우터들이 있는데 이 라우터들이 막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핵이라는 부분, 코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코어. 이 코어 안에 들어가 있는 라우터들은 주소가 있는 주소면 어디든지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가 약 40만 엔트리 들입니다. 40만 엔트리. 거기서 찾아줘야 돼. 패킷 목적지 주소랑 40만 엔트리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이랑 매칭해가지고 맞는 데를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힘들겠죠?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가 초당 3천만 패킷 처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빠르게 해야 되겠죠? 엄청난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그게 해결이 돼요. 40만 엔트리를 놓고서 초당 3천만 개를 룩업을 해갖고 내보내줘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나마 40만 개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애그리게이션 덕분이에요. 없다면 지금 한 뭐 300만, 400만 뭐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이 40만 개의 엔트리 중에 대다수가 뭐냐면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 그냥 클래스 C를 쓸 만한 조그만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인터넷에 처음에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너 클래스 C구나. 그래서 막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유럽으로 갔고 요건 아시아로 갔고 요건 북미주 요건 아프리카 이렇게 갔다고 쳐. 이거 애그리게이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만날 일이 있어 없어요? 한 저쪽 끝에서 지금 쓰이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애그리게이션 돼서 올라올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뭐겠어요? 인접한 엔트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애그리게이션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엔트리가 여기 40만 개 중에 이를테면 한 30-40%가 예전에 이 개념이 없을 때 마구 흩뿌려 놓은 클래스 C 블락들 주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질러 놓은 과오를 지금 퍼포먼스로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IP 버전 6에 오게 되면 이제 이 교훈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얼로케이션 자체를 애그리게이션이 언제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접 블락을 막 이렇게 흩뿌리지 않고 탁 큰 블락을 이쪽 동네에 주고 뭐 이렇게 퍼져가도록 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 남은 게 이제 멀티캐스 주소 하나뿐인데 이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멀티캐스를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드디어 4장 ARP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는 거 중에 한 거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의어는 아니고 사이더는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전에 클래스에 따라서 네트워크 프레픽스의 길이를 이제 파악하고 그만큼만 매칭시켜서 내보내는 라우팅을 클래스 그렇게 뭐 굳이 얘기한다면 클래스풀 인터도메인 라우팅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이 뒤에 있는 이것까지 보고 어디까지 봐야 한다는 정보까지 보고서 라우팅 해주는 것이 클래스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중복된 엔트리가 발생하는 큰 문제가 있었다. 라우팅 테이블 익스플로전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를 짜부러뜨리는 이제 이것이 되고 나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애그리게이션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드는 예전에 얘기할 때 클래스리스 했던 것의 정식 명칭이라고 생각해도 그 클래스풀 클래스리스 했던 거에 뭐죠? 클래스리스 방식으로 할당했다는 것에 대한 정식 명칭 사이더. 이제 얼로케이션은 이제 클래스 없이 얼로케이션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얼로케이션 했기 때문에 이제 사이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클래스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인 라우팅 테이블 익스플로전을 애그리게이션으로 해결한 거죠. 또 예. 동적으로 테이블을. 근데 얼로케이션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바뀌어요. 한번 주소를 얼로케이트 해놓으면 몇 년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주소가 바뀌는 상황은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 주소가 없어서 그냥 KT에 연결한 뒤에 KT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 풀에서 우리가 갖다 썼는데 KT 서비스가 형편없어가지고 우리가 SK 브로드밴드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주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KT 주소는 돌려줘 버리고 SK 브로드밴드 가지고 있는 주소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몇 년에나 한 번 있을 정도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동적으로 막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뒤에 가서 라우팅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제 그 라우팅 프로토콜이 그거를 자동으로 그 정보를 그 반영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 있었나요? 오케이, 오늘은 드디어 ARP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ARP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자꾸 IP 버전 6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전환기. 저는 굉장히 그 회의론자라서 아직도 IP 버전 6가 오나 보자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슬금슬금 이제 살짝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IP 버전 6를 대비해서 그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두기는 하는 거지만 현재 IP 인터넷은 여전히 IP 버전 4로 대부분 동작하니까 IP 버전 4 위주로 합니다. ARP는 이제 IP 버전 6용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IP 버전 4 얘기이기 때문에 4장 전체에 걸쳐서 IP 버전 6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텐데 어드레스 레졸루션 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I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있는 이 물리적인 링크들이 있을 때 그걸 연결해주는 버추얼한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IP 주소라는 것도 사실은 버추얼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IP 주소를 가진 어떤 IP 주소가 어사인된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배달하려면 IP를 통해서 배달하려면 실은 밑에서 링크 레이어 하나하나를 건너갔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 모션을? 이해 못 하겠어요? 이 정도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프로토콜 스택을 오르내리는 모양인데 상상이 안 돼요? 네. 출발해서 라우터 거치면 링크 거쳐서 링크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다 물리 매체를 거쳐가는 거죠. 물리 매체. 여러분 전화하면 목소리가 정말 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전자기 시그널이 그냥 그 구리선에 흐르죠. 무슨 목소리가 가요? 실제로는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패킷도 실제로 물리 매체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실제로 길은 맨 밑바닥에 물리 매체를 통해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물리 매체를 통해서 링크를 건너간 다음에 프로토콜 스택을 거꾸로 역으로 올라와야 되죠.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 라우터에 어디까지 있어요? 네트워크 레이어, IP까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게 IP 레이어가 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받아서 저쪽으로 넘기는 거. 그래서 IP까지 올라와서 라우팅 해갖고 어느 곳으로 나갈 건지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갈지 결정한 다음에 글로 나가서 다시 내려갑니다. 거꾸로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또 한 링크 가고. 그래서 전에 트레이스 루트를 했을 때 한 홉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이렇게 갔다 한 홉, 또 한 홉, 또 한 홉. 그러면 그거를 전 세계의 어느 호스트라도 한 30번만 하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링크 레이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쉐어드 미디엄하고 포인트. 그렇죠? 네. 자, ARP는 IP 버전 4에 해당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뭐에 해당하는 기술이에요? 포인트는 해당 안 돼요. 쉐어드 미디엄용 기술이에요. 쉐어드 미디엄. 왜? 쉐어드 미디엄은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제가 골목길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여기서 일단 그 골목길에 들어서긴 했는데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할지는 사실은 문패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IP 주소가 주어졌다고 해서 실제로 배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 이름을 안다고 해서 전화를 바로 그 친구한테 걸 수 없어요. 그렇죠? 뭐를 알아내야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친구의 전화번호. IP 주소가 있으면요. 그 IP 주소를 달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아까 EY48 주소를 달고 있는 그 주소를 알아야 돼. EY48 그 주소가 있어야 링크 레이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주소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아야 그 전화번호를 가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 IP 주소로부터 그 IP 주소가 붙어있는 인터페이스에 해당 링크 레이어 주소를 얻어내는 과정을 어드레스 레졸루션이라고 해요. 어드레스 레졸루션. 그러니까 주소 해결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어드레스 레졸루션, 주소 해결. 그리고 그 주소 해결이라는 과정은 통신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P 버전 4에서 쉐어드 미디엄 타입의 기술을 쓰는 어떤 링크 레이어 인터페이스의 48비트 주소를 찾아내는 과정, 그것이 ARP 프로토콜이 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은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찾아 들어가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거기에 물려있는 응용을 접촉할 때는 사실은 여러 번의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도메인 이름 쓰죠. 우리가 뒤에 가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따로 배우겠지만 도메인 이름 쓰면 도메인 이름 가지고는 IP 통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뭔 소리야? 나 맨날 도메인 이름밖에 안 쓰는데 IP 주소는 저는 안 씁니다. 뭐냐면 도메인 이름은 먼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통해서 IP 주소로 바뀝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번역이에요.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은 그것도 네트워크가 탁탁 하면서 번역을 해줘요. 자, 그럼 IP 주소를 얻어왔어요. 목적지 IP 주소. 그 다음엔 뭐를 거치겠습니까? 그리로 가려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어디를 통해 나가야 되나요 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또 한 번 더 뒤집니다. 그럼 결정이 됐어요. 어디로 나가나.
라우팅 테이블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라우팅 아직 안 배웠고 다음 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어디로 나가나만 결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래 나갔더니 골목길이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야,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 레졸루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이 또 있어요. 번역이 사실 한 3번쯤 됩니다.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 테이블 룩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목적지 IP 주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목적지 IP 주소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링크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 IP 레이어가 싹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 룩업을 했더니 얘가 가진 인터페이스 뭐 3개 중에 1로 나가라고 돼 있다. 1로 나갑니다. 나갔는데 여기는 쉐어드 미디엄이에요. 그래서 쉐어드 미디엄 하나 거쳐가면 이제 다음 홉이 나와요. 이게 보통 이제 라우터겠죠. 여기 이제 피지컬 링크 레이어 IP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도 이제 링크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겠지만, 자 그러면 ARP가 책임지는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링크 레이어로 번역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링크 레이어 주소? 여기죠, 여기. 요거에 링크 레이어를 주는 거예요. 뭐에 해당하는? 여기 IP 주소가 예를 들어 X, Y, Z라고 하는 IP 주소가 다 있다고 할 때 여기 Y에 해당하는 링크 레이어 주소가 있겠죠.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RP를 가지고 요 IP 라우팅 테이블 룩업을 하면 요로 나가라. 요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주는 것과 동시에 요 Y라는 IP 주소도 줍니다. 얘가. 저 Y라는 주소로 가야 한다. 근데 Y라는 주소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다겠죠. IP는 버추얼이야. 이 링크 레이어를 써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링크 레이어를 쓰기 위해서는 IP 주소 Y가 붙어 있는 이 링크 레이어 인터페이스에 가지고 있는 주소 뭐 알파라는 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Y는 알파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여기 프레임을 실어서 보낼 때 여기다 목적지 주소에 알파라고 쓰고 지금 여기 요 패킷 요걸 갖다가 여기 뭐 헤더가 더 있겠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IP 데이터가. 그래야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래서 요거 한 홉 가자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한 홉 가자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음에 또 여기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일로 내려와서 다음 홉을 갈 때 여기가 또 쉐어드 미디엄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똑같이 그런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가 예를 들어 또 뭐 A, B, C라는 인터페이스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 B라는 거고 여기 또 베타라 그러면 여기 B는 베타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것이 이제 그 ARP 테이블 혹은 ARP 캐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쉐어드 미디엄에 붙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어떤 컴퓨터도 다 이 ARP 캐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죠. ARP 캐시를 들여다보는 방법. ARP-A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엔트리 하나씩밖에 안 썼지만은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163.152.161.1이 물리적 주소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그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163.152.161.1이라는 라우터의 링크 레이어 주소인 것이고요. 3은 저거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ARP가 언제 쓰이느냐? 저 테이블에서 보통은 테이블에서 매핑을 찾을 수 없을 때, 매핑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뭐 무한 상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테이블에 매핑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4 전화하죠. 114. 자, 114가 그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이제 AR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물어봐서 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ARP 프로토콜 해주는 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봅시다. 일단 그 ARP 캐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았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ARP 캐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프로토콜을 배울 때 우리가 항상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토콜을 배우기 시작하니까요. 한 가지 원칙을 얘기해 줄게요. 프로토콜을 배울 때 우리가 항상 프로토콜의 3요소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프로토콜의 3요소. 프로토콜의 3요소.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되기 위한 요소죠. 우리가 국가가 되기 위한 3요소가 뭐예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국가라고 불리기 어렵죠. 국가가 아니죠. 그죠? 그것처럼 프로토콜도 세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지 포맷이에요. 자, 이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모양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사실 프로토콜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말에 해당하거든요. 사람의 말, 언어에 해당한다. 이 두 개 혹은 다수가 서로 통신을 할 때 쓰는 말에 해당한단 말이죠. 우리도 말을 쓰잖아요. 한국어란 프로토콜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법이 있죠. 말에 문법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포맷만 갖추면 되냐? 아니죠. 메시지 포맷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순서가 있어야죠. 뭐 제가 항상 드는 예입니다만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들을 딱 쳐다보면서 지금 3시 30분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러니까 제대로 되려면 지금 죄송합니다. 몇 시죠? 라고 물어보고 Do you have the time? 물어봤으면 그럼 이제 시계를 딱 보고서 3시 30분이요. 이게 맞는 순서죠. 그죠? 거꾸로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웃겨요? Order of message exchange. 이게 정의가 돼요. 자, 올바른 순서의 메시지 교환. 이것이 이제 프로토콜에서 또 정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 내가 물어봤어. 메시지를 정확하게 문법도 맞추고, 그 다음에 순서도 알맞게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했는데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요소가 뭐가 되냐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가 취해야 할 액션이 뭐냐. 그걸 우리가 로컬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죠. 메시지가 뭐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로컬인데 그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가 프로토콜 규격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메시지를 받으면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프로토콜을 이제 대할 텐데 그럴 때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메시지 포맷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메시지 포맷은 170페이지에 그 ARP 프로토콜의 프레임 포맷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메시지 포맷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메시지는 뭐고 패킷은 뭐고 프레임은 뭐냐? 좀 2차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패킷이란 말은 지네릭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킷 스위칭을 사용하는 기술에서는 즉 데이터를 교환할 때 패킷이라는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데서는 그냥 패킷이라는 말이 계층과 상관없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패킷은 굉장히 일반적인 말로서 어느 계층에 쓰이든지 사실은 구애 없이 거의 쓰일 수가 있어요. 뭐 좀 약간 예외는 있지만, 자 그래서 패킷은 일반적인 말이고 이것이 계층 따라 별명들이 다 있는데 링크 레이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갖다가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이걸 갖다가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가 IP인데 IP 데이터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이것이 방식에 따라 세그먼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똑같은 말로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거는 방식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패킷은 패킷이로되 이것이 어떻게 형성된 패킷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세그먼트 경우에는 세그먼트가 뭡니까? 자른 토막이라는 거죠. 세그멘테이션 해서 나온 조각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TCP라는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TCP는 데이터를 긴 바이트의 연속으로 봐요. 뱀같이 혹은 떡가래같이 본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래서 그걸 보낼 때 뚝뚝 잘라 보낸다고 생각해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나온 자른 한 토막을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불러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같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지만 TCP는 세그먼트라고 그런다. 그러나 UDP라고 하는 보다 더 간단한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각 메시지가 독립적인 그 IP에서의 데이터그램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전히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패킷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이 상위 레이어에 무슨 레이어가 있었어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썼죠. 여기서는 패킷이란 말을 안 써요. 여기서는 메시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패킷이란 말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제외한 전 레이어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일반어고요. 각 레이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별칭으로는 프레임이란 말을 쓰고 데이터그램 말을 쓰고 세그먼트나 데이터그램이란 말을 씁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자, ARP는 사실은 레이어가 얘는 좀 불확실한 놈이에요. 뭐 어디쯤 있죠? 통역관이니까 IP와 그 다음에 이 링크 레이어 기술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분명치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1장에서 배운 인캡슐레이션의 원칙대로 따진다면, 즉 내가 어디에 실려가느냐, 어느 레이어의 기술에 실려가느냐에 따라 분류한다면 얘는 레이어 2에 실려가요.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에 실려다니는 놈이에요. 그래서 패킷을 보면 ARP는 IP 패킷에 실려다니지 않고요. 바로 그 링크 레이어 기술인 뭐 이더넷이면 이더넷, 와이파이면 와이파이에 실려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네트워크 레이어 근처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역할상으로 본다면 2.5라고 할 수 있겠죠. 2와 3 사이에 있겠죠. 지금 내가 1, 2, 3, 4, 5를 썼는데 뭐 피지컬 레이어가 1이고 링크 레이어가 2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3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4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5라는 그런 다른 방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4.4 프레임 포맷을 보죠. 자, 맨 처음에 그 프레임 포맷을 보면 지금 이렇게 네모 상자들의 연결로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네모 상자들은 패킷을 쭉 펼쳐놓은 모양인데 바이트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6바이트 처음에 이제 처음 칸이 밑에 숫자를 잠깐 보면 6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바이트 수예요. 요 필드가 가지는 크기 6바이트입니다. 이거는 ARP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직은. 지금 ARP만 표현한 게 아니고요. ARP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나 링크 레이어 프레임에 실려 다닌다 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지금 이더넷 경우에 예를 들고 있는데 앞에 DST가 데스티네이션 주소인데 이게 어디 누구의 데스티네이션 주소냐면 이더넷 데스티네이션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 주소도 역시 이더넷 주소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에 실제로 데이터 부분이 등장하기 전에 짐칸이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더넷 타입, 즉 뒤에 짐칸에 어떤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짐이 실려 있느냐를 표시해 주죠. 이때 ARP가 실려 있으면 그 두 바이트는 어떻게 적히냐면 헥사데시말로 0806이 됩니다. 그래서 0806 써 있으면은 이제 프레임 포맷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잠깐 실제 ARP 패킷을 어떻게 생겼나 저렇게 정말 그렇게 생겼나 보고 갈까요? ARP 패킷 하나 잡았으니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 DST 그 다음에 소스 요게 이제 그러고 나서 2바이트짜리 타입이죠. 여기 0806으로 써 있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비로소 데이터 부분이 나옵니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그래서 DST, source, type 다음에 이제 ARP 패킷 혹은 ARP 프레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ARP 프레임에 보면 맨 처음에 hard 타입이라고 되는데 이게 딱딱한 타입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의 준말이에요. 하드웨어를 이렇게 짧게 쓴 건데 hardware 타입. 자, ARP는 네트워크 레이어와 링크 레이어를 사이에 연결해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이며 여기는 누구인가를 먼저 스페시파이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초두에 ARP는 IPv4용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ARP가 만들어질 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 IP라는 기술이 그렇게 다미넌트하지 않았어요. IP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처럼 위세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다른 기술과 막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우리가 OSI 7레이어 하죠.
지금은 거의 화석처럼 돼갖고 교과서에서 개념 소개할 때나 쓰이는 개념 그 이름이지만 전에는 정말로 TCP/IP 스택하고 경쟁했던 실제 경쟁자였어요. 근데 걔가 져서 지금 저렇게 죽은 모양만 남아 있고요. 또 중간에 또 다른 경쟁자가 하나 있었는데 걔도 이겨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천하통일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하는 기술이 꼭 ARP 입장에서는 IPv4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와서는 이제 이렇게 귀착되어 가지만 디자인할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여기도 이게 이더넷인지 아니면 와이파이인지 또 다른 기술인지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밝힙니다. 그 ARP 패킷의 앞부분에 있는 그 두 필드를 통해서 하드웨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링크 레이어, 하드웨어가 딴 게 아니고 이 링크 레이어 기술이 뭐냐. 그다음에 뒤에 보면 프로트 타입이라고 되는 이게 프로토콜의 줄임말이에요. 프로토콜.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는데 ARP의 자르곤으로는 ARP가 쓰는 용어로는 여기가 하드웨어인 셈이고 여기가 프로토콜인 셈이에요. 걔가 그렇게 부른다니 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는 어떤 종류의 기술이고 위에는 어떤 종류의 기술이냐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프로트 타입 이 IP 버전 4다 그러면 그 2바이트가 뭐로 돼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IP 버전 4가 이제 2바이트 값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항상 이제 0800으로 표현됩니다. 0800 이게 이제 IP 버전 4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트 타입에 이제 0800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타입인데 얘들 이더넷이다 그러면 이게 이더넷이 막 나와서 선풍적인 히트를 칠 때 이제 개발된 프로토콜 때문에 이더넷의 군번이 제일 빨라요. 뭐겠어요 번호? 넘버 1. 하드웨어 타입 넘버 1 is 이더넷. 오케이? 그래서 0001이면은 이제 이더넷이에요. 그러니까 IP 버전 4 주소를 이더넷 주소로 번역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드 사이즈, 프로트 사이즈 이렇게 되는데 역시 하드웨어의 사이즈, 프로토콜의 사이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준말로서 하드웨어 어드레스의 사이즈, 프로토콜 어드레스의 사이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방금 얘기한 그 기술들에서 쓰는 주소의 길이가 바이트 단위로 세면 몇 바이트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이겠어요?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면 6바이트겠죠. 여기는 4바이트죠. 32비트니까. 그렇게 보통 이제 4, 6 이렇게 돼 있을 거고 6, 4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뒤에 나오는 게 OP라는 건데 이 OP가 뭐냐면 ARP 프로토콜은 굉장히 ARP 프로토콜은 굉장히 간단해서 메시지가 딱 패킷 타입이 2 타입밖에 없어요 사실. 뭐냐 하면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과 대답 혹은 request와 reply. request냐 reply가 이제 OP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이면 뭐 0이면 대답이고 1이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이면 request, 0이면 reply.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번역해야 되는 내용들이 뒤에 실리게 되는데 맨 처음이 뭐냐면 sender의 즉 이 질문자면 질문자의 또 응답 메시지면은 응답자의 주소가 적히는데 뭐가 적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응답자라고 하면 응답자의 하드웨어 주소가 실리고 응답자의 IP 주소가 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응답이라고 하면 타겟이 응답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겠어요? 질문자에게로 가고 있겠죠. 그렇죠. 질문한 사람한테 응답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질문자의 즉 타겟의 하드웨어 주소 그리고 타겟의 프로토콜 주소가 됩니다. 즉 IP 주소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게 리퀘스트 질문이라면 어떻게 돼요? 맨 앞에 있는 게 질문자의 뭐 이더넷이면 이더넷 주소, 와이파이면 와이파이 주소가 되고 그 뒤가 질문자의 IP 버전 4 주소가 되고 뒤가 타겟 질문의 내용이 되는 알고 싶은 하드웨어 주소가 되는데 질문 안에 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답을 아는데 왜 질문하지?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참 이상해 가지고 질문하면 야단 맞고 그래서 질문할 때는 잘난 척하는 질문들을 막 하죠. 이렇게 기껏 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막 질문을 해. 그죠? 이제 그런 이상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는 통상은 그냥 의미 없는 값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대부분의 통상의 경우 그냥 0으로 다 채워져요. 답을 모르는데 뭐 일단 적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알고 싶은 그 목적지 하드웨어 주소의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 주소가 되는 셈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는 요 우리가 잡아놓은 이 ARP 패킷의 경우에는 저 OP 코드가 리퀘스트로 돼 있어요. 1번 여기 보면 실제로 여기 0001 1로 돼 있죠. 리퀘스트 1번은 리퀘스트란 말이에요.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본 대로 하드웨어 타입 이더넷 넘버 1, 프로토타입 IP 0800, 하드웨어 사이즈 주소가 이더넷은 6바이트 주소, IP 주소는 4바이트 주소. 질문이고, 자, 요게 이제 여기 요 네 필드가 제일 중요한 필드인데, 자, 이게 샌더 질문을 보낸 측이 지금 여기 주소가 자기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질문을 보낸 놈의 IP 주소가 여기 적혀 있고, 그다음에 타겟 IP 주소가 뭐로 돼 있습니까? 0으로 다 채워져 있죠. 저건 모르니까 그냥 저렇게 채운 거예요. 저걸 알고 싶은 거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친구가 저걸 대답해 주기로 하는데 대답을 원하는 친구의 IP 주소는 163.152.161.209예요. 자, 그런데 이 ARP를 실은 이더넷의 목적 주소를 한번 보실까요? 뭐로 돼 있어요? 이더넷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돼 있죠. 질문을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질문을 한누리. 아, 네. 여기 한누리 학생이 있군요. 제가 왜 지금 한누리라고 브로드캐스트 했죠? 왜 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 답을 알고 싶은데 보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을 알고 싶은데 답을 알고 있는 애 주소를 몰라. 그러니까 내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데 걔한테 전화를 못 걸어요.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를 해야 되죠? 동네방네 떠들면서 물어봐야 되겠죠. 걔 주소가 뭐야? 근데 좀 다릅니다. 좀 엉터리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듣고 나서 다 듣게 하고 그 들은 애들 중에서 답을 알고 있는 애가 내가 원하는 애가 대답하게 하려면 걔 이더넷 주소를 몰라갖고 이 질문을 그리로 못 보내니 알았으면 질문도 안 했어요. 애초에. 어떻게 해요? 브로드캐스트로 보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문. 왜 샌더는 자기의 IP 주소랑 자기의 하드웨어 주소를 같이 적어서 보냈을까요? 질문에. 왜 자기 주소를 보냈을까요? 여기다가. 예? 겹치지 않게? 자기랑 똑같은 IP 주소를 가진 사람? 친구? 아, 그럼 그건 이상한 케이스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고. 왜 자기의 IP 주소랑 그에 해당하는 이더넷 주소를 갖다가 같이 동봉해서 보냈죠? 대답을 하기 원해서? 대답은 이거 뒤집어서 보내면 돼요. 소스를 보냈잖아요. 여기 이미 적혀 있어요. 사실은 질문자의 이더넷 주소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목적 주소에 넣고 대답을 거기다 얹어서 보내면 질문자에게로 옵니다. 여기 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 왜 또 적어야 되죠? 여기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이더넷 헤더에 있는 소스 주소, 데스티네이션 주소는요. 자, 자, 전에 내가 얘기할 때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링이 돼 있을 때 어디까지가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에 구현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요 반쯤까지죠. 요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의 그 하드웨어 정말로 거기 뭐 그게 동글이면 USB에 꽂히는 동글이면 그 동글 안에 아니면 뭐 카드면 카드 안에 즉 호스트 PC 부분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호스트 PC의 커널이죠. 어디까지? 트랜스포트 레이어까지. 근데 이더넷 패킷이 이렇게 이제 이더넷 그 구리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렇게 여기 이 하드웨어의 마지막 부분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봉투가 열립니다. 봉투가 뜯어지고 봉투가 버려져요. 무슨 말이죠? 이더넷 헤더 트레일러가 까져갖고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맹이만 여기로 올라옵니다. 여기 지금 네트워크라고 했으면 이걸 지금 현재 ARP로 보면 되겠습니다. ARP로 오기 전에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날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트레일러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일단 그렇게 되고
그래서 뒤에다 이걸 적어놓은 이유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지금 잠깐 딴 데로 갔다 왔으니까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걸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왜 ARP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IP가 저쪽으로 패킷 하나를 보내려고 했더니 아까 뭐라 했어요? ARP 캐시에 그 매핑이 없어요. 내가 보낸 링크 하나 건너서 그 IP 주소는 내가 아는데 라우팅 테이블 룩업을 해서 알아냈어요. 한올 건네. 근데 걔 하드웨어 주소가 없어. 그래서 ARP 캐시를 주셨는데 없어. 그래서 질문을 지금 날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날려서 대답은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 하면 되는데 근데 왜 그럼 내 정보까지 내 매핑 정보까지 주냐 하면 인터넷에서 내가 메시지 딱 보내고 반대편에서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정상적인 케이스죠. 한쪽으로 일반적으로 막 보내기만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웹 서버 쪽에 웹 브라우저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꼭 역으로 데이터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가 역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역으로 오는 데이터가 대부분 패스가 같겠죠. 왔다 갔다 패스가. 같다고 하면 뭐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같은 경우를 대비한 거니까. 같은 경우라면 내가 지금 주소를 몰라갖고 그 하드웨어 주소를 알아낸 그놈으로부터 나에게로 또 역방향으로 언젠가 미래에 데이터 패킷이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곧, 그죠? 그럴 때 걔는 나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죠, ARP로. 그죠? 그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ARP를 해갖고 또 이걸 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안 하려면 아예 질문할 때 내 매핑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네가 역방향으로 나한테 패킷을 보낼 일이 있으면 이걸 써라 이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